생명이라는 건 뭘까요? 어떤 걸 우리가 생명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아, 살아있는 거? 어떻게 똑같이 제호랑 동치니까. 아, 네, 네, 뭐, 살아있는 거 맞죠? 네, 그럼 살아있다는 거는 우리가 어떤 것들, 어떤 특징들? 네, 어떤 특징들이 있을 때 우리가 살아있다고 얘기를 할까요? 오, 네, 민서, 네, 맞아요. 오, 다들, 미리 이렇게 강의 노트를 공부하고 왔나요? 다들 잘 알고 있네요. 네, 다 맞습니다. 우리 민서, 동진이, 준민이, 네, 서해 다, 맞는 기준들이죠. 우리가, 네, 이러한 특징들을 갖고 있을 때 생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우, 네, 강의 노트를 미리 보고 온 것인지 아니면은 예전에 생물을 미리 공부한 적이 있는 것인지 다들 그래도 알고 있네요. 자, 뭐 모르고 있어도 지금부터 알면 되죠. 네, 알고 있으면은 굳이 이 수업을 들을 필요가 없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라고 얘기를 할 때 과연 무엇을 우리가 생명이라고 할까? 자, 우리는 지구상에 생물체가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지구 외 저 은하 의 어떤 다른 행성, 네, 우주의 다른 행성에도 생명체가 살고 있는지 궁금하죠? 그래서 뭐 많은 과학자들이 지금까지 계속 다른 행성들을 탐사해 왔어요. 생명체가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뭐 아직까지는 생명체가 발견되지는 않았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행성에 가서 이제 우주 탐험가가 되어가지고 생명같이 보이는 네, 무언가 어떤 샘플을 가지고 왔다. 네, 이 미생물은 규칙적인 모양을 가지고 있었고 굉장히 흥미로운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특징들을 우리가 생명이라고 부르는, 네, 생물체라고 부르는 것들의 어떤 공통적인 특징과 비교를 해서 이것들을 만족할 때 네, 살아있는 것, 생명이라고 부르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명체라고 부르게 되는 그러한 성질들, 기준들이 무엇일까요? 자, 이렇게 생명의 특징들을, 우리가 뭐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 이거는 아니고, 그냥 생물학자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일명 우리가 살아있는 것, 네, 생명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를 해온 거죠. 그리고 많은 이제 생명체들을 쭉 조사했을 때 공통적으로 네,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몇 가지 발견이 되었고, 이젠 그것들이 생명이라는 것의 기준이다. 라고 정의 내리고, 우리가 어떠한 물질이 생명인지, 생물체인지 판단을 할 때, 이제 그러한 기준을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네, 생물이라고 할 때는 생명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생물학에서 정의하는 기준들을 모두 드러낼 때 네, 그때 이제 생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기준이 무엇인지 이제 하나씩 볼까요? 첫 번째, 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생식입니다. 네, 모든 생명체는 결국은 생식을 위해서 생존한다 라고까지 말할 정도예요. 나와 같은 유전자를 가진 자손을 남기기 위해서, 네, 일명 나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 우리는 생존을 하죠. 그리고 이 번식, 네, 생식을 통한 번식이 생명체의 궁극적인 어떤 특징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돼요. 그리고 이제 생식을 통해서 재생산된 어떤 개체, 네, 그 개체는 이 부모로부터 유전자를 물려받고 그 유전자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 정보, 네, 전달되는 정보에 의해 점점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성장을 하죠. 네, 커다란 성인의 개체가 네, 성인의 개체가 될 때까지 이젠 성장을 계속합니다. 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듯이 코끼리는 코끼리를 낳지 코끼리가 절대 네, 사자를 낳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기서 좀 절대라는 말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요즘에는 좀 가끔 희귀한 케이스도 있으니까 뭐 세상에 이런 일이라던가 뭐 미스테리, 뭐 세계의 미스테리 뭐 이런 것들 가끔 보면은 분명히 뭐였더라?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자 이게 뭐 사자 아무튼 뭔가 다른 예를 그냥 진짜 예를 순수하게 들어서 뭐 사자인데 호랑이를 낳았다라던가 뭐 비슷하긴 하지만 아무튼 네 이렇게 뭐좀 특이한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네, 그 어버이와 관련이 없는 뭐 이런 종이 가끔 태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은 웬만해서는 네, 평균적으로 확률적으로 그런 일은 굉장히 희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네, 이렇게 같은 유전자를 가진 네, 같은 종류의 생명체를 생산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또 성장과 번식 그리고 생식을 하기 위해서 즉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또 필요한 거 바로 에너지죠. 네, 모든 생명체는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네, 그것을 또 우리 몸에 사용할 수 있는 네, 각각의 생명체가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하고 또 소모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자 여기서 질문 우리 지구 네, 모든 생명체의 가장 근원이 되는 에너지는 무엇일까요? 어떤 에너지원이 우리 지구의 모든 생명체의 가장 근원 에너지일까요? 오, 잘하네요. 네, 다들 맞습니다. 바로 태양이죠. 네, 태양 에너지. 우리는 태양 에너지가 없으면은 살아갈 수 없어요. 물론 태양이 없어지면은 이제 뭐 태양 대신에 다른 뭔가 에너지원을 또 이용하는 개체, 뭐 생명체가 살아남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일단 지금 현재 네, 우리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네, 가장 근원 에너지는 태양 에너지죠. 그리고 이 태양 에너지를 광합성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로 바꾸고 또 그 에너지를 우리가 섭취함으로써 우리 몸에서 대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또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런 작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보다 자세하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생명이라고 하면은 규칙성이 있습니다. 네, 아무리 복잡하고 아무리 이렇게 뭔가 커다래도 네, 그 안을 시스템을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잘 정돈된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생명의 특징이죠. 가장 단순한 세포부터 이제 가장 뭔가 복잡한 우리 인간 같은 그런 생명체까지 모두 다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바로 모든 생명체의 가장 기본 단위, 네, 생명의 기본 단위 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물론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진 생명체도 있고 굉장히 많은 수의 세포들로 이루어진 생명체도 있어요. 하지만 공통적으로 우리는 세포라고 부르는 기본 단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세포를 쪼개면은 또 모든 물질의 기본 단위로 쪼개질 수 있겠죠. 자, 이 모든 물질의 기본 단위는 무엇이죠? 맞아요. 네, 잘 알죠. 다 우리의 과학 시간에 한 번쯤은 들어봤을 원자. 지난 시간에 영상에서도 잠깐 봤어요. 네, 모든 생명체, 결국 모든 물질은 그 가장 기본 단위 원자. 물론 또 원자를 쪼개면은 원자 핵과 돌고 있는 전자로 이루어져 있겠지만은 네, 가장 기본 구성 단위는 원자일 겁니다. 하지만 이제 원자 수준에서는 우리가 이거를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라고 얘기하지 않죠. 네, 세포 단위가 됐을 때 우리가 생명이라고 이제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생명체는 환경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물론 생명체의 내부 환경은 가능한 한 변화하지 않고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고자 해요. 그게 생존의
유리하니까. 네. 이 내부 시스템은 항상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외부 환경은 네, 끊임없이 변하고 있죠. 네, 그래서 생명체는 생명체가 이 활동을 한다는 거, 이것은 결국 이 생명체의 내부 시스템을 변화하는 외부 시스템에 이렇게 반응해가지고 계속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네, 움직이는 것, 그것이 되겠죠. 네, 우리 내부 시스템이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은 가만히 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동적으로 네, 계속 이렇게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그 평형 상태를 이루어 가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환경에 대해서 반응을 하면서 환경에 적응하기 유리한 형질을 가지고 있는 개체들이 당연히 생존과 번식에도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개체들이 더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고, 그리고 그러한 환경에 유리한 형질들을 가지고 있는 유전자들을 그들의 후손에게 물려줌으로써 진화라고 하는 과정을 이끌게 됩니다. 결국 진화는 얼마나 환경에 잘 적응했는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코끼리, 그리고 옛날에 살았다고 추정되는 매머드, 이거는 공통 조상을 갖고 있다고 봐요. 하지만 매머드는 지금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멸종해서 우리가 더 이상은 볼 수가 없죠. 네. 그래서 똑같은 공통 조상에서 나온 여러 개체들이 환경에 적응하기 유리한 유전자를 가진 개체들이 계속 생존과 번식을 이어갈 수 있고, 그 개체들이 결국 살아남아서 지금 우리 현재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요즘 아주 관심이 많은 바이러스. 네. 바이러스는 과연 어떨까? 얘네를 우리가 생명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네. 바이러스들을 우리가 살아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다. 네, 서에 가능하다. 둘 다 가능하다. 그러니까 생명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네, 오, 준민이. 네. 오, 관점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이제 중도를, 네, 중도를 갖고 있네요. 네, 동진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니다고 얘기하는 친구들, 왜 아닐까요? 왜 아닌가요? 바이러스는 왜 생명이 아닌가고 생각하나요? 네, 맞아요. 다 맞습니다. 서해, 성민이, 동의. 네, 맞죠. 바이러스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그 생명이라고 부를 때의 특징 중에서 크게 두 가지를 만족하지 않아요. 네, 첫 번째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 네, 결국 RNA와 그다음에 뭐 기타 단백질로만 이루어져 있죠. 거의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크게 우리가 DNA와 RNA 바이러스로 나누어 가지고 이러한 핵산이라고 부르는 물질과 약간의 이제 단백질로만 구성되어 있고, 일명 우리가 세포라고 정의를 할 때 만족하는 그러한 물질들이 없어요. 네. 즉 세포로 이루어져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생명의 기준에 맞지 않고, 또 두 번째 아까 많은 학생들이 얘기했듯이 스스로 생식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하고 뭔가 에너지를 내고 그리고 이렇게 생식을 할 수가 없죠. 항상 숙주를 필요로 합니다. 네. 꼭 얘네들은 물질 대사를 할 수 있는 일명 소기관이 없는 거죠. 세포로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숙주 안에 들어가서 숙주 안에 있는 그 DNA를 자기의 DNA나 RNA를 침투시켜가지고 이렇게 뭔가 혼란을 일으키는 거죠. 네, 번영을 시키고 그에 따라서 자기네가 이제 번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인간이라든가 뭐
다른 생명체들의 바이러스가 들어가면은 위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바이러스는 진짜 단순한 구조로 뭐 별거 아닌 네, 가장 기본되는 이 몇 개 아닌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또 그만큼 환경에 굉장히 잘 적응하고 변이가 빠릅니다. 일명 진화가 빠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뭐 변이 바이러스, 일명 뭐 슈퍼 바이러스라고 부르는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코로나 대표적이죠. 그리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도 계속 그 변종들이 생기고 있죠. 우리가 뭔가 이 바이러스들을 치료하려고 네, 뭔가 치료제를 아무리 개발하고 뭐 아무리 백신을 개발해도 얘네들은 이 환경에 적응하면서 계속 아주 빠르게 네, 변화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거의 뭐 바이러스, 세균 이런 것들이 슈퍼 바이러스, 네, 슈퍼 세균을 넘어서 울트라 슈퍼 바이러스, 네, 울트라 슈퍼 세균으로 가고 있죠. 우리가 이런 바이러스의 특징들, 그리고 어떤 생명의 특징들,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지 이 울트라 슈퍼 바이러스의 세대에서, 내 시대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무턱대고, 네, 바이러스를 우리가 없애려고 한다고 해서 없어질 애들이 아닙니다. 네, 얘네는 인간보다 더 오랫동안 옛날부터 생존해 왔고, 인간이 멸종한다고 해도 아마 바이러스는 생존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애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네를 뭔가 없앨 수는 없겠죠. 굉장히 어려운 일일 거예요. 그럼 얘네와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 얘네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살펴볼 때 여러 레벨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상위 레벨, 네, 가장 큰 범위는 바로 생물권, 바이오스피어라고 하는 이 지구권이죠. 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우리가 다 합쳐서 바이오스피어, 네, 일명 생물권, 네, 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어떤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 바로 생태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에코시스템. 그래서 이 안에는 생물적인 요소, 그리고 무생물적인 요소가 있고 생물들과 그리고 외부 환경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무생물들이 함께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이 에코시스템 안에 보면은 커뮤니티라고 부르는 이 군집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아프리카의 이 한 지역에 네, 모여 살고 있는 여러 생명체들을 우리가 이제 군집이라고 부르죠. 뭐 또는 뭐 지역사회 네. 얘를 했고 뭐 이렇게 아프리카 한 지역에 뭐 사슴도 살고 있고 네, 얼룩말도 살고 있고 뭐 얘는 하마인가? 네, 하마도 살고 있고 뭐 사자도 살고 있고 이렇다. 그러면은 이런 많은 개체군들이 이렇게 다양한 개체군들이 서로 먹고 먹히면서 네, 상호작용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이런 단위를 우리가 커뮤니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그 커뮤니티 안에는 이제 사슴 무리, 네, 그리고 뭐 얼룩말 무리 이런 식으로 같은 종으로 구성된 이 집단이 존재하죠. 이것은 우리가 개체군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개체군 안에 이제 하나의 개체, 네, 딱 하나의 존재, 코끼리 하나, 한 마리, 네, 뭐 사슴 한 마리,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물체, 올거니즘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 올거니즘 안에 보면은 이 올거니즘이 작동하기 위해서 또 여러 시스템들이 상호작용하고 있어요. 이 올거니즘, 네, 생물체 안에서 움직이는 시스템, 네, 이거는 우리가 올건 시스템, 네, 기관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인간, 네, 예를 들면은 뭐 안에 뭐 순환계, 뭐 호흡계, 뭐 신경계, 뭐 내분비계, 뭐 이런 여러 가지 기관계들이 존재를 하죠. 그리고 그 기관계 안에는 하나의 이제 기관들이 존재를 해서 이 기관계가 수행하는 업무 중에서도 이제 특정한 부분을 맡아가지고 수행하고 있는 조직으로 이루어진 어떤 네, 기관이 되겠죠.
그래서 이 organ, 예를 들어서 순환계에서 대표적인 기관은 심장이 될 것이고, 네, 신경계에서는 뭐 뇌, 그렇죠? 척수, 뭐 호흡기에서는 폐, 이런 하나의 기관들이 되겠죠. 그리고 이 기관은 이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를 하기 위해서 함께 작용하는 비슷한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기관은 다 조금씩 다른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는 집단을 우리가 조직이라고 부릅니다. 뭐 피부 조직이라던가 여러 가지 조직들이 존재를 하죠. 그리고 그 조직 안에 바로 생명의 기본 단위 세포가 존재를 하죠. 뒤에서 보다 자세하게 세포에 대해서는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세포라고 말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세포라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점차 또 더 자세하게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세포 안에는 이제 세포의 업무를 또 수행하기 위해서 세포 소기관이라는 애들이 있어서 얘네들이 이제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바이러스는 이런 세포 소기관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포라고 부르지 않는 거죠.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얘기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걸 더 쪼개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일명 모든 물질의 가장 기본 단위, 바로 분자와 원자, 그리고 원자도 쪼개면은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겠죠. 물론 이런 원자나 분자 단위에서는 우리가 생명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기본 단위는 원자나 분자가 아니라 세포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도 우리가 봤듯이 우리 몸, 생명이라고 부르는 거, 나아가 모든 물질은 다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그 원자 안은 대부분 다 비어있는 공간이죠. 그래서 과연 우리가 실존하고 있다는 게 무엇인지, 우리 몸의 사실 대부분은 비어있다는 말인데, 그럼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뭔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지 않나요? 제가 그렇다고 이렇게 불교적인 모든 것은 공이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은 과학적으로도 이게 말했듯이 다 빛의 장난이라는 거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결국은 보이지 않는 것에 비해서 훨씬 더 작은 부분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 최초의 생명은 어떻게 탄생했을까? 그 생명의 기원에 대한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영상을 같이 보는 걸 좋아해요. 제가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 그래도 요즘엔 동영상이 잘 되어 있으니까 보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영상이 보이나요? 보이세요? 네, 그러면 이것도 또 짧은 영상이니까 우리 함께 재밌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가끔 그런 상상을 했습니다. 나의 아버지의 아버지, 더 나아가 조상의 조상까지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가면 최초의 조상은 누구였을까? 그리고 이 질문에 현대 과학인 진화론은 멋진 답을 내놓습니다. 수백만 년, 수억 년, 아니 수십억 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는 생명체 최초의 조상 루카와 마주할 수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루카의 존재는 과학자들에게 또 다른 숙제를 안겨주었습니다. 도대체 최초의 생명은 어떻게 시작됐는가? 라는 질문이었죠. 오늘은 생명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세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은 생물이 자연적으로 발생한다고 여겼습니다. 이 자연 발생설은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널리 받아들여졌는데 의학자였던 헬몬트는 항아리에 치즈와 땀에 젖은 셔츠를 넣고 이를 창고에 두면 자연적으로 쥐가 발생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했죠. 지금 생각하면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이 자연 발생설은 무려 200년 가까이 이어져 오며 생물은 생물에서만 발생한다는 생물 속생설과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그러던 1861년 길고 지루한 논쟁에 종지부를 찍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바로 루이 파스테르였죠. 그는 플라스크 입구를 백조목 주둥이 모양으로 만들어 공기는 통하되 세균은 들어갈 수 없게 한 후 플라스크 안에 담긴 영양액을 가열해 실제 이 용액에서 자연적으로 생명이 발생하는지 관찰합니다. 그 결과 용액 안에서는 그 어떤 미생물도 관찰되지 않았죠. 이로 인해 자연 발생설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생물 속생설이 과학계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나 파스테르의 실험은 생명의 기원에 대해 묘한 딜레마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생명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초기 지구에서 최초의 생명이 탄생한 과정을 설명할 길이 막막했기 때문이었죠. 우주로 눈길을 돌리려고 해도 우주 방사선 등 생명의 씨앗이 극한의 우주 환경을 모두 이겨내고 지구까지 날아왔다고 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1922년 모스크바에서 열린 식물학회에서 자연 발생설이 다시 슬그머니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생화학자였던 오파리는 최초의 생명은 초기 지구 조건에서는 우연히 그리고 자연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 거죠. 그는 원시 지구의 대기는 수소, 메테인, 암모니아 같은 환원성 기체로 가득했는데 이 기체들이 번개나 자외선 그리고 고온의 니켈, 크롬 같은 금속 촉매 작용을 통해 단순한 유기화합물로 변했고 이후 암모니아 등과 결합해 복잡한 유기화합물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화합물들은 바다에 농축돼 일종의 막을 지닌 코아세르베이트라는 조금은 조악한 세포 형태를 갖추게 됐고 이들이 점차 스스로 분열하고 외부와 물질을 주고받는 기능을 갖추면서 단순한 세포로 진화했다고 주장했죠. 오파리는 자신의 주장을 책으로 엮어 1936년 생명의 기원을 출간하며 생물학사에 한 획을 긋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론은 실험으로 증명되지 않았던 탓에 많은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죠. 그 후로부터 30년이 지난 1952년 시카고 대학교의 헤럴드 유리와 그의 대학원생인 스탠디 밀러가 오파린의 가설을 실험으로 입증합니다. 밀러는 플라스크 안에 물을 넣고 끓인 뒤 여기서 발생한 수증기가 원시 지구의 대기인 수소, 메테인, 암모니아와 섞이도록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번개가 치듯이 플라스크에 전기 스파크를 일으켰죠.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곳엔 생명을 구성하는 필수 아미노산 등이 만들어진 겁니다. 처음엔 5개 정도만 만들어졌지만 나중에는 10개 이상의 아미노산을 비롯해 심지어 DNA 구성 성분인 염기의 일부도 만들어졌죠. 하지만 일부 과학자들은 원시 지구의 대기가 지금의 금성처럼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진 산화성 대기였을 수도 있고 환원성과 산화성의 중간쯤일 수도 있지 않냐며 밀러의 실험을 반박했습니다. 실제로 밀러의 실험에서 수소, 메테인, 암모니아 기체 대신 이산화탄소 같은 산화성 대기를 넣고 실험을 재현하면 아미노산의 생성률이 현저히 떨어졌죠. 이런 이유로 일부 과학자들은 우주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생명을 이루는 분자인 아미노산이나 유기화합물이 운석에 실려 우주로부터 날아왔고 여기서 생명의 싹이 텄다는 거였죠. 실제로 1969년 9월 28일 오스트레일리아 남동부의 머치슨 마을에 떨어진 운석에서는 지구에는 없는 아미노산이 다수 발견되기도 했고 1986년 헨리 해성을 탐사한 결과에서도 해성에도 복잡한 유기물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자, 그런데 생명의 재료들이 지구에서 만들어졌건 우주에서 왔건 간에 과학자들은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연약한 생명체가 어디서 만들어졌을까란 질문이었죠. 초기 지구는 뜨거운 마그마로 가득했고 운석 대충돌기를 겪으며 초토화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원시 지구 바다에는 초기 생명체가 에너지를 만들어 물질 대사를 할 만한 에너지원도 풍족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과학자들의 고민이 깊어질 무렵 때는 1970 I want to see a future where all communities work together to uplift one another. 1977년 지질학자였던 잭 콜린스는 생명 탄생의 최적의 후보지를 발견합니다. 바로 심해 열수구였죠. 그가 본 심해 열수구는 황화수소, 황화철 등이 끊임없이 방출되는 곳이었고 온도는 100도씨가 훌쩍 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가 이끄는 연구진은 생명체라고는 전혀 없을 것 같은 열수구 주변에서 엄청난 수의 미생물들을 발견합니다. 특히 이 세균들은 열수 구멍에서 방출되는 수소기체로 에너지를 만들어 물질 대사를 해나갔죠. 이 광경을 본 연구진들은 심해 열수구는 지구 태초에 만들어진 원시 생명체가 안전하게 에너지원을 얻기에 적합한 곳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시 바다에서 만들어진 복잡한 유기물들은 간단한 막을 이뤄 해저 열수 구멍에 안착했고 구멍에서 방출되는 수소 기체를 에너지원으로 삼아 막 안에서 다양한 물질 대사를 해나갔다는 설명이었죠. 그리고 이후 일부 원시적인 세포들은 복제를 하며 그 개체수를 불려나갔고 지금의 세포로 진화했다는 겁니다. 일명 심해 열수구 가설로 불리는 이 가설은 현재 생명의 기원을 설명하는 가장 유력한 가설 중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이렇게 생명의 기원에 대한 퍼즐 조각들이 천천히 하나씩 맞춰지는 사이 다른 한편에선 또 다른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생명 탄생에 있어 중심이 된 분자가 DNA냐 아니면 단백질이냐 라는 논쟁이었습니다.
1950년대 왓슨과 크릭이 DNA 구조를 발견한 후 DNA에서 RNA가 만들어지고 이 RNA를 바탕으로 생명 활동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문제는 DNA 없이는 단백질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반대로 DNA가 복제되려면 반드시 효소란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었죠. 그래서 어느 한쪽만 원시 지구에 출현해 생명 활동의 중심 분자로 작용한다는 건 생각하기 어려웠던 겁니다. 즉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 거죠. 그러던 1983년 이 논란을 잠재울 놀라운 분자가 발견됩니다. 바로 DNA와 단백질 사이에서 존재감 없이 있던 RNA였죠. 1983년 콜로라도 대학교의 체크와 예일 대학교의 알트먼은 RNA로 이루어진 리보자임이라는 효소를 발견합니다. 이전까지 생명체 내에서 화학 반응을 담당하는 효소는 모두 단백질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지만 이 두 사람은 단백질이 아님에도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 있는 RNA를 발견한 거죠. 또 물질 대사를 넘어 자기 복제까지 할 수 있는 RNA가 발견되자 1986년 하버드 대학의 월터 길버트 박사는 RNA로 생명 탄생을 설명하는 RNA 월드 가설을 들고 나옵니다. 그는 원시 지구의 DNA나 단백질이 아닌 자신을 복제할 수 있는 리보자임 형태의 RNA가 먼저 나타났다고 설명했죠. 원시 지구는 RNA 분자로 가득한 RNA 색이었으며 이 RNA는 늦게 등장한 단백질의 화학 반응 기능을 양보하고 더 이후에 나타난 DNA에는 복제나 유전 정보 저장 등의 기능을 물려줘 최초의 세포로 진화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도쿄대학의 첨단과학기술연구센터에서는 RNA를 시험관 안에서 무작위적으로 돌연변이 시키면 효소 기능을 지닌 리보자임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밝혀냈죠. 이 밖에도 지구과학자 로버트 하제는 암석에서 분자가 성장하며 생명체가 탄생했다는 암석 모델을 제시하는가 하면 진흙 속 광물이 자기 복제자를 형성했을 거라는 진흙 촉매 가설을 주장하는 과학자들도 있는데요. 수십억 년 전 태초의 지구 깊은 바다 어느 곳에서 다양한 화학 반응을 통해 생명의 씨앗이 싹트는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단 하나의 생명으로부터 시작돼 지금에 이르기까지 진행된 진화의 역사는 또 얼마나 경이로웠을까요? 이 영상은 너무나도 유명한 책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제로편에 소개된 생명의 기원의 내용에 과학사적 스토리텔링을 가미해 제작했습니다. 지대 넘냐 제로편은 생명의 기원 이전에 벌어진 우주와 지구의 탄생부터 그 이후에 일어난 인류의 기원과 문명의 탄생. 네, 여러분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잘 보셨나요? 재미있었나요? 재미없었나? 네, 아까 중간에 광고가 떠서 정말 네, 당황했습니다. 아, 제가 뭐 아직 그 유튜브에 굳이 프리미엄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네, 광고가 뜨네요. 물론 특히 생물 같은 경우에는 가설들이 대부분입니다. 보다 이제 유력한 가설과 좀 이제 뭐랄까 덜 검증된 가설 뭐 이렇게 존재를 할 뿐이죠. 최초의 생명이 어떻게 탄생했을까 우리가 막 시간을 거슬러 가서 그때를 다시 살펴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이러이러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그 추론을 어떤 실험을 통해서 검증을 할 뿐이죠. 하지만 이제 당연히 모든 실험으로 다 이렇게 항상 이렇게 가설의 어떤 허점들, 네, 한계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아직도 정확하게 네, 생명의 기원이 무엇일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제 유력한 가설들이 존재하는 거죠. 특히 이제 RNA가 굉장히 네, 놀라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이건 좀 최근에 발견된 연구 결과죠. 이런 것도 여러분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제가 보여주는 영상들도 나중에 시험에 포함되니까 여러분 놓치지 않고 잘 봐주세요. 자지 말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단순히 생물학을 넘어서 그러면은 이 과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어떠한가? 우리가 일명 과학적이다 라고 얘기를 할 때 현대에서는 거의 이제 신뢰를 하죠. 과학적이라는 말은 굉장히 뭔가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다라는 말로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과학 역시 한계들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대부분 이제 과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니까 우리가 그 한계를 알고 그리고 그 한계를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해봐야겠죠. 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바로 관찰입니다. 네, 관찰을 통해서 우리는 의문, 네, 질문을 던지죠. 제가 첫 시간에 얘기를 했듯이 우리는 그냥 사소한 거든 네, 일상적인 거는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넘어가요. 하지만 당연한 것도 우리가 새롭게 보면은 당연하지 않은 거, 네, 질문을 던져볼 수 있고 그 질문에 대해서 나만의 대답을 만들어 볼 수 있죠. 이 나만의 대답이 바로 가설이 되겠죠.
그래서 모든 과학적 발견은 이렇게 다 관찰과 그리고 질문에서 시작을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진짜 유명한 뭐 예를 들어 물리학에서 뉴턴이 만류력의 법칙, 네, 중력을 발견한 거. 한가로이 오후에 낮잠을 자고 있다가 네, 이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져서 자기 머리에 부딪혀 이제 깨어나면서 아씨 사과가 왜 떨어지지? 뭐 이렇게 사과가 왜 떨어져서 내 머리 나의 단잠을 깨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이젠 그 사과가 떨어지는 네, 그 원리를 발견한 게 바로 그 유명한 만류인력의 법칙이죠. 이렇게 정말 사소한 거에도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던져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가설을 만들면은 이제 이것을 실험을 통해서 검증을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TV 리모컨이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이제 왜일까? 네, 무엇이 문제일까? 이렇게 의문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마 배터리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가설을 세웁니다. 그러면은 이제 실험을 하는 거죠. 배터리를 교체해 보자. 배터리를 새 걸로 교체를 해 봤어요. 그러면 작동을 할 거라고 우리는 예상을 하겠죠. 하지만은 그래도 TV 리모컨이 작동하지 않는다. 네, TV가 켜지지 않는다. 이러면은 뭔가 처음에 가설이 틀리고 다른 문제가 있는 걸로 또 새로운 이제 가설을 만들어야겠죠. 뭐 부품이 다른 게 잘못이 됐다든가 아니면 TV에 뭐 코드가 꽂혀 있지 않는다든가 여러 가지 또 다른 가설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계속 네, 순환하면서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이런 방법을 우리가 과학적 방법이라고 하고 이것은 이제 결국 보면은 가설에 의존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모든 과학이 다 이렇게 가설에 기반하는 이런 연역적 우리가 추론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네, 특히 생물 같은 경우에는 발견 과학이라고 해서 보다 이제 귀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생명 같은 경우에 우리가 처음부터 생명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딱 가설을 세운 게 아니라 자연계에 우리가 존재하는 생명체라고 부르는 것들을 이제 많은 수를 모아놓고 쭉 관찰을 했을 때, 네, 그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들을 이제 끌어내서, 네, 추출해서, 그러면은 이런 특징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 생명이라고 하자라고 이제 가설을 만들게 되는 가설? 어떤 이론을 만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이제 귀납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생물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귀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 연역적으로 이제 과학적 방법을 연구할 때 그때 중요한 거 바로 실험을 할 때 우리가 통제된 실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물리나 화학에서 뭐 실험을 다 해봤겠지만은 내가 만든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그 가설에 있는 단 하나의 변수만 변화시켜야지 검증 가능한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배터리가 잘못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배터리만 바꿔야지 다른 뭐 메인보드도 바꿔보고 뭐 전자칩도 바꿔보고 뭐 TV도 뭔가 이렇게 뭐 코드도 이렇게 막 조정해보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를 동시에 바꾸면은 작동을 해도 무엇이 문제에서 작동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가능한 이 다른 변수들을 모두 다 일정하게 유지하고 그리고 오로지 내가 관심 있는 하나의 변수만을 변화시켜서 이게 영향을 미치는지 결과를 가져오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이상적인 경우고 사실 또 여러분이 실험해보면 알겠지만은 현실에서는 좀 많이 어렵죠. 특히 생물학에서는 더더군다나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모든 변수를 알지도 못하고 또 알고 있다고 해도 그 변수를 통제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생물학에서는. 그래서 생물학적 연구가 유독 더 어려운 이유가 이런 데 있어요. 자, 우리가 또 가설, 네, 이론이 있죠. 가설은 방금 얘기했듯이 우리가 관찰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만의 어떤 답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답이 정말 유효한지 아닌지, 옳은지 아닌지 반드시 검증 가능해야 됩니다. 검증 가능하지 않은 가설은 우리가 네, 유효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좀 뭐 신적인 거, 네, 종교적인 거 이런 것들이 되겠죠. 뭐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 이런 거는 우리가 뭔가 이렇게 실험을 통해서
검증할 수가 없는 네, 이런 가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효 가설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 가설이 여러 많은 실험들을 통해서 계속 입증이 되고 그리고 또 그 실험을 이 과학자가 아니라 다른 과학자, 다른 사람들이 했을 때도 또 똑같은 결과가 계속 반복된다. 이럴 경우에 우리가 이것을 이젠 보다 넓은 범위에서 받아들여지는 네, 신뢰성 있는 가설이다 해서 이론이라고 부르죠. 그 가설과 이론의 차이 알아두시기 바라고 우리가 뭐 일상에서도 이론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뭐 이거는 이론적으로 뭐 맞아라던가 내 이론은 이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상적으로는 보통 뭐 나의 추측, 의견, 뭐 견해 이런 의미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우리가 이론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많은 실험들, 네, 데이터에 의해서 잘 검증된 지지가 되고 있는 그리고 실험을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예상하는 그 결과가 나오는 그리고 굉장히 객관적인 네, 이런 거를 우리가 이론이라고 부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네, 가장 기본적인 네, 생물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재미있었는지 모르겠네요. 너무 쉬웠나? 네, 우리가 뭐 말했듯이 전공자도 있고 비전공자도 있고 다양한 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듣고 있고 또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이제 가장 가벼운 네, 쉬운 내용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점점 이제 뒤로 갈수록 조금씩 내용이 이제 깊어지고 좀 어렵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우리 생물학 원에서는 가장 뭔가 하이라이트? 네, 중요한 내용은 저는 이제 DNA 나오는 그 유전자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DNA의 메커니즘에 대한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 특히 보다 이제 좀 중요한 내용들은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룰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라도 네,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거나 아니면은 너무 어렵거나 네, 뭐 빠르거나 이러면은 저에게 얘기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제가 좀 말이 약간 빠른 경향이 있어서 네, 가끔 또 제가 막 흥분하면 말이 막 빨라져가지고 네, 그럴 때는 알려주세요. 제가 너무 빨리 설명을 하고 있으면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막 뭐 이 학생이 이렇게 얘기했고 뭐 이러면서 점수 깎고 막 이러지 않습니다. 자, 오늘 수업 네, 함께 해줘서 너무 즐거웠어요. 네, 앞으로도 우리 재밌게 즐겁게 함께 수업하기를 바랍니다. 자, 날씨가 좋네요. 네, 봄 날씨예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 마치고, 네, 봄을 만끽하면서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 네, 수요일 수업 시간에 또 볼게요. 네, 다음 주에는 우리 발표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네, 얘기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했어요. 네, 다음 시간에, 네, 또 볼게요. 안녕. Have a good weekend.